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불허 전길영호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인생에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인생의 굽이굽이에 나타날 때 홀로 결정하고 헤쳐나가는 용기 있는 도전이 이어지는 인생. 네,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집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의 일생은 세계를 향한 열정과 도전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님 송상현 회장님 모셨는데 올해로 유니세프와 인연을 맺고 계신 거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992년부터니까 27년째 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유니세프와 인연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제가 제일 오래 봉사한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서 유니세프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고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끌고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92년 당시에는 유니세프가 본부가 여기에 파견한 우리를 도와주는 기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돼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은 그만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자기네가 여기 설치했던 사무소를 철수하고 네. 우리 독자적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우리끼리 새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임시에 좀 도와드리면서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유니세프와 관계를 맺기 이전에도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니세프에 관계하기 전에는 한국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네네. 그런 일을 주로 이끌어 왔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유니세프가 저런 곳을 하는구나 하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유니세프는 유엔 기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본부에서 전 세계 한 190개국의 나라에 자기네들 그 사업을 하는 사무소를 두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어린이 구호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33개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33개 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해서 네. 각 나라가 독자적인 국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경제 발전의 수준도 들어가지만 민주주의 성취도를 또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나라가 아니지만 홍콩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는 세 나라밖에 네. 없군요. 그래서 국내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사전 약정에 따라서 본부에 보내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식수와 위생이라든가 질병 무슨 또 권리보호 다양합니다. 그런 일들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제 주로 보면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많이 도와주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이제 광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왜 꼭 아프리카 아이들만 도와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나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말씀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6.25 전쟁이 나서 네. 이제 피난을 갔는데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질척질척한 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천막을 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했거든요. 어느 날 분유가 배달이 되고 끓는 물을 부어서 그걸 먹고 연명을 하고 아주 질이 좋은 학용품이 갑자기 배달이 되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유니세프가 전 세계의 뜻있는 후원자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그걸 전쟁이 나서 고생하는 한국 어린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우리한테 전부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 중단을 피하고 굶는 것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됐거든요. 네.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때 우리가 신세졌던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첫째는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이제 집안에서도 천대를 받죠. 근데 국내 어린이들의 그 권리 존중, 애들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방 자치단체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다 도달하면 그 공정한 기관이 심사를 해서 당신네 시는 당신네 구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이런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통해서 그 어린이의 권리가 존중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담당관이 별도로 생기고 어린이를 위한 또 따로 조례를 만들고 어린이를 위한 또 다른 예산 책정을 하고 그 어린이 중심의 그 운영을 아무래도 하게 되거든요. 이천시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오는 2021년까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어린이의 복지나 어린이의 권리 존중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단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어서 지금 한국 유니세프가 이 아동 친화 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활발한 그런 국가위원회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간의 기부를 하시더라도 후원을 하시는 분은 내 돈이 과연 저 기관에 가서 제대로 목적대로 쓰일까 하는 것이 제일 관심사시거든요. 결국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인 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차별받고 소외받는 어린이들의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요청이 올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의 위치는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움을 받다가 이제 남한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된 지금까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철수를 하고 우리 스스로 국가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금을 해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이
94년 1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첫 해에 우리가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만 38억을 모금해서 네. 그 세계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그 돈이 가도록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지금 1,300억, 1,400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네. 그 돈의 대부분을 약정한 비례에 따라서 본부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고 모금 실적만 가지고 따지면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가 세계에서 3등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그 평면적인 모금 실적 말고 네. 그 이외의 다른 기준, 그러니까 본부에 보내는 금액 또는 돈을 기부해주는 후원자의 수, 그 모금액 대비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 발생하는 비용의 비율,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준에서 보면 단연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다른 나라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네. 단연코 1등이고 이런 구호 단체들을 네. 그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도 저희가 그 비율을 3개 받으면 그게 만점인데 네. 비율을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에서 최대의 모범적인 유니세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모든 기록을 다 깬 것 같습니다. 네, 유니세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최초의 나라. 네, 유일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94년대 34억이었는데 지금은 1,300억. 네, 38억이 38억이 1,300억. 네, 1,400억 좀 넘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네요. 네. 자, 우리 송상현 회장님은 한국 유니세프 회장님을 하고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장까지 역임하신 정말 엄청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들어봤습니다만 네. 형사재판소는 저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네. 과연 뭘 하는 기관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동하셔요. 네네. 이름도 비슷하고 네. 또 그 본부도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 옆에 멀지 않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많이 혼동하시는데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네. 유엔이 창설된 다음에 바로 그 산하 분쟁 해결 기관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70년이 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은 주로 영토 분쟁, 국경 분쟁, 무슨 해안선 분쟁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저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떤 범죄 행위, 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침략을 한다든가 많은 사람을 의미 없이 집단 학살을 한다든가 또는 그 외에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이런 것을 저지른 어떤 개인, 이게 대개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거나 군사령관이거나 무슨 독재자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함으로써 그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네. 아 정의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는 2002년에 시작해서 이제 역사도 일천하고 네. 이건 기본적으로 그 형사 법원으로 시작을 한 시스템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있고 준독립적으로 피해자 신탁기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각 회원국들이 연 분담금 외에 더 추가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전쟁이나 기타 이런 피해자들의 구호, 구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평화교육서부터 무슨 의수족 제작에서 공급하는 것, 무슨 강간 피해자의 지속적인 심리 상담, 무슨 뭐 의료 봉사, 무슨 직업 훈련 봉사,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무슨 뭐 또 이 소년병을 탈출해서 나온 아이들을 다시 인간 생명의 존중함을 다시 머리에 불어넣어주고 생업을 갖출 수 있도록 조그마한 범위 내에서만 융자도 해주고 네,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자립할 수 있도록 융자도 해주고 그런 비즈니스 훈련도 시켜주고 아주 다양한 사업을 광범위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 재원이 되고 그 모태가 되는 것이 피해자 신탁기금입니다. 네. 피해자 신탁기금. 네. 정말 귀중한 데 쓰이고 있군요. 네. 네. 저는 언뜻 듣기에는 제 형사재판소 그래서 이 ICC도 유엔의 산하기관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봉직하셨던 유엔이라는 조직하고 네. 제가 소장을 했던 국제형사재판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개의 다른 국제기관이라 서로 업무 협조를 위한 MOU도 체결을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아주 자주 반 총장하고 뭐 전화나 면담 이런 걸 통해서 업무 협조를 재임 중에는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국제형사재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뭔가 집안에서 어떤 특별한 배움이나 무슨 어떤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이제 저는 이제 해방이 되기 전에 태어났는데 제 이제 조부께서 국내 독립운동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많은 애국지사들보다도 더 혹독하고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언제 이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식구가 모두 다 붙들려 갈 때는 이러이러한 행동 수칙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반복적인 교훈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해방이 돼서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6.25가 났어요. 6.25 전쟁이 나가지고 적치 3개월 동안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서 숨어서 간신히 이제 살아났습니다. 네, 전 가족이요. 네. 네. 그런데 지하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어른들은 나타나기만 하면 연령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붙들어다가 뭐 징용이나 군인으로 써먹기가 좋고 저는 이제 어리니까 제가 숨어 있는 식구들의 석 달간 식량 공급 책임을 졌습니다. 몇 살이셨어요? 10살인데 네네. 아침에 이제 명륜동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창동 네네.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면은 쌀보리는 안 주지만 여름이라 그런지 애호박이나 감자, 가지 이런 것들은 좀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오면 그게 이제 그날 식량이 되는 겁니다. 오다가 B-29 미군 비행기가 떠서 기총소살해서 막 총을 쏘면 막 그동안에 얻어가지고 얻은 게 다 어디로 흩어져서 도망가고 이제 우선 머리부터 이제 하수구 같은 데 이제 쳐박고 피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총 맞아서 피 흘리는 거 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그런 걸 무수히 많이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나? 뭐 그런 거 없이 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는 없나 늘 마음속에 의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갈 무렵에 그러면 그 법과에 가서 국제법을 공부해 보면 그 국제법에 의해서 그 전쟁을 방지를 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법대를 지원하게 되셨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자, 어릴 적에 이렇게 막연하게 꿈꾸던 이제 법을 통해서 좀 평화롭게 살 수가 없나 해서 법대를 지원하게 되셨고, 또 국제 형사 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그 꿈을 또 이루게 되신 거나 마찬가지신데, 이게 국제 형사 재판소와는 첫 발을 어떻게 해서 내딛게 되시게 겁니까? 그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발효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거기에 가입을 하든지 가입을 하고 또 그 재판관 후보를 내고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아마 정부에서 그 어떤 전문가 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지원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든지 무슨 널리 인재를 찾아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재판관의 자격이 그 나라에서 최고 법원의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그 연륜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영어나 불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자격 요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원한 분 중에서는 그게 이제 흡족하게 충족을 시키는 분이 아마 네. 없었는지 저는 지원도 안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접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다가 그냥 정부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네.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네. 이제 재판관 하려면 기준이 여러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소장님이 되셨죠? 정부가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당사국 총회에 가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건데 그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본 일도 없고 너무 막연하고 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과열이 돼서 온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출마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퍽 힘들었었는데 아주 뉴욕에 가서 그냥 한 달 이상 주저앉아서 매일 15분 간격으로 그 회원국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뭐 필요하면 가서 연설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득표 활동을 오래 했죠. 제일 첫 번 투표에서 까보니까 제가 최고 득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사전에 남녀 성안배, 지역안배 또는 이게 형사법 전문가 그룹과 국제법 전문가 그룹 두 전문가 그룹을 또 안배해서 여러 차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명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다 선출할 때까지 4일이 걸리고 33차 투표까지 갔습니다. 33차 투표요? 네. 자, 재판관을 거쳐서 ICC의 이제 두 번째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네. 이 국제기구의 한국인이 수장이 최초로 되신 건데 또 그것도 아시아인의 최초 기록을 또 깨셨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릅니다. 이 엄청난 책임감과 또 중압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당선이 됐으니까는 이제 전부 헤이그에 모여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취임식 하는 장소가 헤이그에 있는 800년 된 목조 건물인데 뭐 기사, 중세의 기사, 그 기사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800년 된 목조 건물인데 이 방이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했던 방인데 네.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한테 밀지를 네. 주어서 그 회의에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한국의 입장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네. 선언을 해라. 네. 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은커녕 입장도 못 하셨고 그걸 한을 품고 거기서 2달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문제에 그 한이 맺힌 장소인데 거기서 96년 후에 제가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전 세계 뭐 대통령이나 뭐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했죠. I, Sang Hyun-song, solemnly undertake that I will perform my duties and exercise my powers as a judg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onorably, faithfully,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and that I will respect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vestigations and the prosecutions and the secrecy. 그러고 이제 6년의 세월이 흘러서 초대 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이제 나가게 돼서 2번째 재판소장을 선거하는 시기가 왔는데 처음에 재판소를 행정적으로 세다 퍼는 업무에 저를 많이 동원을 해서 네.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일을 좀 잘 해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관 회의에서 다른 분들이 그 삼성전자를 가진 그만큼 그 IT 산업이 세계 선진으로 발달된 나라에서 온 재판관이니까 당연히 IT 기술에 대해서 잘 알 테니 당신이 우리 재판소의 법정을 전부 전자화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라.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셨는지 그것도 교황선거 하듯이 이렇게 문장구 놓고 저지들끼리 앉아서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가 그럼 당신이 제일 낫겠다. 우리 기구를 리드해 가는데 제일 낫겠다. 당신이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냥 졸지에 제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서 앞에 분은 그냥 뭐 건물 빌리고 집기 사고 사람 뽑고 뭐 이런 이제 뼈대 완성하는 거에 바쁘게 하다가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셨는데 이제 저부터는 이 신설 기관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잠이 안 오고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굉장히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두 어깨가 퍽 무거웠습니다. 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 제일 먼저는 네. 아시아 출신 최초의 소장이어서 아세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회원국의 수가 제일 적었어요. 네. 아프리카만 해도 50개국 중에 31 나라가 회원국이고 그런데 아시아는 50개국이 넘는데 그 당시에 회원국이 14나라밖에 없었고 그랬어요. 네. 더 많은 나라가 조약을 비준하게 이렇게 힘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로 아시아 지역을 댕기면서 많은 나라 그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원수 저 총리 같은 사람 만나서 노력을 한 결과 한 14나라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한 성과죠. 그다음에는 이제 죄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형사재판소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백만이 뭐 아프리카고 뭐 이런데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재판소가 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고 저는 국제 형사 재판소라고 해서 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또 죄를 묻고 뭐 벌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을 사후에까지 돌봐주고 치유하고
뭐 이 사람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유니세프 일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경향인데요.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끝난 다음에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엔에다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유엔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으면 총질하지 말고 이걸 가져오면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결의를 통해서 뭐 제재를 한다든지 무슨 벌을 준다든지 해서 그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를 이제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제재하는 그런 수단을 주고, 그래서 이 안보리하고 국제사법재판소하고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불충분하나마 지금까지 세계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네.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개인의 뭐 독재의 목적을 위해서 악독한 짓을 한 그 개인 범죄 수괴. 네. 이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노래에 뭐 말하자면 도둑질한 부정축제한 재산 가지고 어디 가서 여생을 잘 보낸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허용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부분이 이게 모자란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어서 그런 범죄를 저질린 개인을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재판소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생기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속 시원하다. 정의의 칼이 이겼구나. 죄짓고는 못 사네 하는 인식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응보적 정의를 실현했다. 응징을 해서 응보적 정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잡아다 처벌을 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전쟁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의 입장은 하나도 더 좋아지는 게 없어요. 한은 풀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피해 입은 것은 복구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하고 손 씻으면 안 되겠고, 법원이긴 하지만 재판소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보듬어 가지고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팔다리를 잘린 사람은 의수족도 장착해주고, 또 뭐 의료 서비스도 해주고, 직업 훈련도 해주고, 어린이 교육도 시켜주고, 강간당한 사람 심리 치료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응보적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유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게 요즘 새로운 경향입니다. 그 회장님은 이제 오랜 세월 이제 교수님을 많이 해오셨는데 1962년도 고등고시 행정과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셨어요. 네. 이듬해엔 고등고시 사법과를 또 통과를 하셨고. 네, 이제 재학 중에 양과를 했다. 뭐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임관 신청을 했더니 계장 발령이 났어요. 제일 아주 어린 계장이죠. 근데 저보다 나이가 2배씩 많은 그런 사람이 제 계에 한 1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고시 패스하면 사람들이 호칭이 영감님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영감님, 그리고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지방에 가면은 군수님하고 같은 군수님이었죠. 내무부 지방국에 가서 수습을 하면 군수. 네, 군수가 되고 경찰국에 가서 수습을 하면 경찰서장이 됩니다. 그때 뭐 20살, 21살, 초반인데도 저 21살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영감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일본 시절의 잔재지요. 행정관으로 일하시면서도 이제 물론 월급을 수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한테도 월급을 타시는 와중에도 용돈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월급이 6,900원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가족이 있는 다른 동료 계장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생활을 끌어오셨는지 참 기적 같았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리고 집에서 밥 먹고 다니고 돈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월급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아버님이 네 월급이 얼마인지 똑같은 액수를 매달 보조해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베풀고 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서 뇌물 같은 거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는데 현명하게 잘 써라. 아주 단단히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것도 큰 교훈이 됐습니다. 멋진 아버님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네, 결심하게 되십니다. 네. 근데 유학을 떠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유학 생활을 또 하셨는데 네. 그때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 사법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봐서 그걸 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도 해결이 됐고 저는 프랑스법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미국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쓰려면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럼 미국 내에서 영미법 말고 그것도 물론 배우지만 프랑스법을 배울 때가 또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루이지아나에 가면 그게 된다 그래서 그 남부의 먼 데까지 공부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거기 와서 잠깐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만 배우고 가면 모든 사고방식이 미국식으로 형성이 돼서 유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서양 문명이 있는데 그거는 모른 채 미국 얘기만 하게 되면 음식 먹을 때 편식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럼 저는 파리로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5월 혁명 그것이 일어나서 뭐 학생들이 뭐 굉장히 뭐 격심하게 데모를 하고 최루탄의 돌멩이에 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갔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뭐 맛도 좀 보고 케임브리지, 영국 케임브리지 그 유서 깊은 학교의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은 모든 여러 가지 운동, 테니스부터 배드민턴, 무슨 뭐 럭비, 무슨 조정, 모든 운동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있고 굉장히 저 자신의 그 인격 형성이나 이런 면에서 풍성하게 해주고 마음을 그 정신적으로 아주 풍요하게 해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종합해서 박사학위는 미국에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코넬 대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죠. 자, 그런데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하버드 법대로 하버드 법대 교수로 재직을 또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미국의 그 인류 대학들이 영어로 말하면 visiting professor라고 해서 방문 교수라고 그래서 그 초청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그 어떤 그 사람이 가진 그 전문 분야를 자기네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제일 처음에 플로리다 대학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가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난데없이 하버드 법대에서 그런 초청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너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서 한 학기를 가르쳤더니 그런 대로 뭐 평이 나쁘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는 학교 측에서 아예 하버드로 옮겨와라. 안 그러면은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매년 와서 좀 가르쳐 달라. 뭐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맞는 것이지 그건 뭐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 교수임을 다시 재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안식년 제도라는 게 교수한테 있거든요. 네네네. 6년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1년을 쉬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서울대학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6년 가르치고 1년 쉬는 대신에 3년 가르치고 한 학기씩 쉬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3년 가르치고 한 학기 쉬는 동안 그 쉬는 학기를 하버드 가서 하버드 가서 강의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몇 회를 하신 건가요? 15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었을 텐데 네.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당선이 돼서 헤이그를 가야 되니까 네. 이제 그만하게 됐죠. 끝나니까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네. 미안하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서울대학교 교수보다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훨씬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네. 왜 하버드를 더 낫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저는 이제 세계의 석학들이 다 모여 있다고 아니,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렇죠. 네네.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그거는 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면 미국 사람들이 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네. 한국 사람한테는 내 나라 내 대학이 더 소중해야지. 어떻게 뭐 남의 나라 대학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회장님의 저는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부심의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지 한국 사람이 한국의 대학이 더 소중하죠. 그 말씀 정말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뉴욕 NYU에서도 또 학생들이 가르치셨죠. 네. 네. 거기는 학교를 좀 세계화하려는 무슨 플랜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 글로벌 로 패컬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교수들 중에서 이제 우수한 분들을 초빙하는데 제가 이제 1호로 뽑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석좌를 줘요. 네. 그냥 교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300만 불의 기금을 네. 설정을 해서 그걸 제 밑에다가 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기금을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학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네.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학자로서는 굉장한 영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저를 어떻게 봤는지 학사 행정 깊은 데까지 같이들 협의해서 일을 하도록 참여 기회를 줘서 많은 미국 대학의 운영에 대한 뒷면을 알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제가 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학의 교수 또 뭐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소장님 또 유니세프 회장님까지 다 이렇게 역임을 하셨는데 가장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자리는 어디가 계실 때가 가장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생기셨습니까? 글쎄요, 뭐 다 어느 자리, 어느 기관이나 네. 그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다 좋죠. 근데 저는 역시 뭐 천상 그 선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가 네.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고 또 자부심이 제일 만족시켜준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네. 퍽 좋아서 늘 많은 제자들하고 이제 내왕이 있고 그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뭐 제 생일이라든지 네. 뭐 어떤 날이 되면은 그이들이 모두 뭐 만찬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같이들 저를 초청해서 같이 먹고 뭐 또 외국에서 가르친 외국인 제자들도 제가 2003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이 촌 사람이 처음 출마해서 가서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네. 그 하버드에서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뉴욕 외교가의 뭐 대사 혹은 부대사로 부임을 해서 마침 있어가지고 그이들이 우리 선생님인데 네. 좀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 찍어주라고 네. 그렇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저 운동을 해줘서 그런 그 외국 제자들의 덕도 보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한 네. 사람이고 아마 다시 태어나도 뭐 교수를 하는 것이 저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ICC 그 선거할 때도 그 제자분들이 도움을
주셨네요. 네, 상당히 네. 많이 줬습니다. 예. 국내 제자들도 가령 뭐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와서 적극적으로 그 밀어준 분들도 거의 다 그 제자였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제자들도 길러내셨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뭐 제자들 유명하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식사 모시고 지금도 그러시겠습니다. 뭐 산부 요인도 다 제자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죠. 이제. 그 ICC 국제 형사재판소 소장을 이제 역임하시고 돌아오실 적에 네덜란드에서요 네. 귀한 훈장을 주셨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 남아달라는 제안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또 네, 어떻게 된 네. 겁니까? 네. 네덜란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송별 만찬을 해줘요. 네. 그래서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참석을 했더니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 자기네 그 최고 훈장을 준다고 그래요. 네. 그 외교부 장관이 저한테 당신 네덜란드에서 네. 저 시민권을 원하면 금방 갖다 줄 테니까 네덜란드에서 살아라. 네. 이런 제안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그 전해 12월부터 헤이그 시장 또 무슨 외교부 고관 또는 무슨 다른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네. 우리가 12년 동안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너같이 책임감이 강하고 너같이 이 성과를 많이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그 많은 국가 원수들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인심을 잃지 않고 다 그 외교가에서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하는 걸 보고 네덜란드의 그 선진적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자문을 해주면 앞장서서 국제 외교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면전에서 노혼다든지 네. 그렇지는 않죠. 생각해 보겠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는 슬슬 그냥 정리하고 피하고 그렇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죠. 네. 또 외국인으로서 받는 훈장 중엔 최고의 훈장을 받으신 그렇답니다. 그 제 비서실장이 네덜란드 주재 영국 대사를 한 5년을 한 사람을 제가 비서실장으로 네. 썼는데 그 사람 말이 자기도 5년 동안 이 나라에서 대사를 하면서 이런 훈장을 본 일도 없고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쭉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지난 세기 초에 누가 받고 지금 당신이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정말 해왔습니다. 제일 큰 훈장이다. 네. 야, 저 훈장은 지금도 잘 보관하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원칙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좀 기억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주어진 임무, 그다음에 책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다 완수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자, 오늘 송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열정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뵈니까 아직도 어떤 일이든지 더 이루어낼지 기대가 되고 또 응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노하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앞으로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명사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